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었을 때 내가 빌려준 돈, 그러니까 원금하고 서로 간에 약속한 이자를 합하여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채무증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같은 채무증서는 만기가 되기 전에 제3자, 타인,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죠. 예컨대 주식시장처럼 중간에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채권이라고 할 때 이 채무증서를 만기가 되기 전에 마치 주식처럼 중간에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채무증서는 누가 발행할 수 있습니까? 개인 간 거래할 수도 있고 기업이 발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정부가 발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을 떼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아무리 채무증서를 단단하게 써놓았다 하더라도 떼일 수가 있죠. 그것보다 신용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기업이죠. 기업도 그런데 중간에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 나거나 하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신용도가 높은, 즉 떼일 위험이 가장 적은 채권은 어디에서 발행한 것일까요? 당연히 정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이 있다면 그 1억 원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국채에 투자하고 매년 연간 1,400만 원의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렇게 받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일절 없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전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상품은요, 브라질 국채입니다. 이 브라질 국채가 올해 들어서 부자들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투자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지난 4월 달까지 브라질 국채를 무려 3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 이상 많이 매수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질 국채라는 것이 예컨대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을 때 오늘 현재까지 5월달 현재까지 연평균 이자 수익률이 14%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만약 1억 원을 투자한 경우에 연간 1,400만 원 가량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더 매력적인 것은 이자 1,4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1990년대 말에 조세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 2006년도 이후부터는 이 비거주자, 브라질 기준으로 비거주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국채를 비거주자,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브라질 국채를 투자했다. 자, 그랬을 때 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전액 비과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혜택도 있는데 국내 기준에서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건보료의 영향도 없는 거죠. 엄청난 고율의 이자죠. 14% 올해 기준.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과세로 누릴 수 있는 고금리 이자는 물론 레할라, 브라질 화폐죠. 이 레할라가 계속 오름, 즉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심지어 만약에 브라질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고금리에 해당 채권을, 국채를 샀던 사람의 그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본 차익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삼중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특히 부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브라질 국채를 투자해도 될까요? 그것은 투자자 본인의 선택, 판단이겠지만 그 같은 선택,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오늘 함께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을 때 이자 수익, 그것도 상당히 높은 이자 수익 말고 다른 수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환차익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야 하는 원화 대비
빌빌거렸습니다. 즉 원화보다 더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서 손실 요인이 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헤알라가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정치적 안정 플러스 아무래도 원자재 자원 대국이잖아요. 그 같은 역량이 브라질의 헤알라를 밀어 올리고 또 달러 대비 달러가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자꾸 약세 흐름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그렇지만 헤알라 역시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헤알라가 오르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차익입니다. 즉 그동안 브라질 기준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기준금리도 계속 올랐는데 이제는 정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앞으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만약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투자했던 브라질 국채는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리트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를 일찍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환율 이익, 환차 이건 물론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강조드리지만 본인들의 선택이고 판단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브라질 국채에 악몽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 브라질이 2012년도를 기준으로 브라질 금리도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헤알라도 계속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2014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고 2016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세계적인 대형 이슈들이 브라질에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자원 대국이죠. 망할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자원 대국이기 때문에 자원이 있어야 모든 제품의 생산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라질도 두 번의 국가부도 모라토리움이 있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 브라질 국채를 많은 사람이 앞다투어 투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과세였고 종합소득과세도 안 됐고 등등 조건은 동일했거든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 협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처럼 정점을 찍고 언제부터냐? 2016년 월드컵이 끝난 이후부터 그냥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가지고 그때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10년짜리를 투자했던 분들이 환율 손해, 그 다음에 이자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죠. 비록 여윳돈이었지만 이 같은 하락 기간이 무려 4, 5년,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계속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때 저한테도 많은 전화가 왔거든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 드렸느냐 하면 실제로 제 상담을 받아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대로 보유하시라. 첫째 여윳돈으로 투자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헤알라 특히 환율은 항상 사이클이 있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다음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국가부도 모라토리움도 선언했지만 개인 채권은 열외다. 왜냐하면 이 개인 채권의 부도 처리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면 국가 간 채무, 그 다음에 글로벌 재정기관에서 받은 빌린 채무, 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모라토리움 대상이지 개인 채권은 열외이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대국이거든요. 자원대국인 브라질이 망하는 것보다 다시 회복, 살려놓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은 다시 회복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윳돈이니까 비록 기대했던 이익은 나지 않지만
그대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올해까지 지금 그림에서처럼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비싸지고 올해는 특히 헤알라도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브라질 국채가 인기가 그리고 수익이 정점을 찍은 때로부터 2025년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크게 보면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브라질 국채에 지금 투자하면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브라질이 좋아, 금리도 좋고 그 다음에 절세도 되고 헤아라도 좋아, 환차익도 거둘 수 있고 브라질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자본 차익, 채권 가격도 비싸지면서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어.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브라질 국채의 10년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았다가 주식처럼 비싸죠. 고점을 찍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2025년 가격은 10년 전의 고점 가격이다. 자, 그렇다면 내년부터 또 쭉 빠질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항상 사이클이 있다. 물론 투자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만약에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 브라질 국채가 고점을 찍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상담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답해 드렸던 의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설령 국가 부도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더라도 개인 채권은 2열에다 그 다음에 결국은 다시 회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여윳돈으로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드릴 것입니다만 그런데 그 같은 기간을 인내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기회 손실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브라질 국채와 같은 신흥국 채권은 환율이나 정치적인 리스크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여윳돈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산과 분산 투자를 병행하시라. 이때 분산 투자는 금리가 낮은 예금, 적금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고위험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혼합형도 있고 그 중에 일부 브라질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좋은 것이 영원히 좋지는 않다. 이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올해 브라질 국채가 각광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브라질 국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같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을 내가 가져야 할까?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 기준을 정하는데 오늘 공부한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